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정하은 작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주도기인데요. 저는 원래 본시 소설가로 출발하여 장편소설 5권을 썼으나 중간에 에세이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논픽션을 한 권 썼습니다.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이라는 형전이고요. 역사 에세이이기도 하면서 전두환 씨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퇴임하신 날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던 세월이 33년이죠. 그때 그 33년 동안 제대로 사과를 하거나 단죄를 받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 세월을 추적한 책입니다. 왜 무릎 꿇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문을 따라간 책이고요. 하지만 그 안에는 그 한 개인의 일대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정도 작가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10권의 책을 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10년 동안 10권 냈으면 역시 성실한 작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 한번 잘 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소설을 짤막하게 드리면 일단 12.12 쿠데타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 이 세 가지 국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왜 진압이 되고 되지 않았는가의 차이를 살펴보고 요거를 살펴보는 과정은 시기상으로 보면 전두환의 집권 전, 집권 당시 그리고 퇴임 후의 사회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상을 얘기하게 될 거고 그 세 사건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세 사건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법 정신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집권 전이죠. 12.12 사태를 일으켰던 당시에 이날 밤에 전두환이 반드시 극복해야 했던 3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인물 중에 첫 번째가 최규하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당시 주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존 리컨입니다. 이 중에서 앞에 두 인물은 시간상 아주 짧게 비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규하 씨는 12.12가 쿠데타가 일어나기 며칠 전에 대통령이 되셨죠. 본인이 극구 안 하겠다고 했는데 신현학 씨의 강권에 못 이겨서 결국 대통령자리에 올랐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분은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안개 같은 분이셨죠. 그렇지만 은근하게 권력의 향방을 쫓아가기도 했던 그리고 결국에는 법정이나 이런 데서 전혀 12.12에 대한 증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을 단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하는 데 주대한 공헌을 했던 인물이라고 하죠. 이게 한 인물이었고 이분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최고 결정권자 자리에 계셨죠. 이런 스타일의 인물이. 두 번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입니다. 이분은 박정희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존칭은 다 생략할게요. 너무 기니까. 박정희가 썼던 용인술이 대표적으로 그 분야에서 가장 기능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한테 되게 충성심이 있어서 무도한 일을 해주는 사람을 썼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승화 씨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뛰어났던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였기 때문에 썼던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은 기능적으로 잘했지만 무도한 일을 해칠 수 있는 약간 충성스러운 돌쇠 같은 스타일 이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승화도 물리쳤고 존 리컨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많이 할 텐데요. 이유는 이 사람이 가장 센 전수였기 때문입니다. 왜 셌냐? 이 사람이 속한 국가가 가장 센 나라예요. 미국. 그래서 이 12.12가 났을 때 한국에는 3명의 중요한 미국인이 있었어요. 한 명은 CIA 한국 국장, 한 명은 블라이스틴이라는 미국 대사, 그리고 한 명이 이분이었죠. 존 리컨. 이분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국 사령관이기도 했고 또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권의 한 절반 정도를 거의 들고 있다시피 했죠.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이 당시에 더했던 게
이 당시에는 전시 작전권뿐만 아니라 평작권도 갖고 있었죠. 평소의 작전권. 국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되라고 하면 우리는 딱 떠올리는 게 뭐죠? 군대죠, 군대. 우리 영토에 적군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물리력, 즉 폭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통솔할 수 있는 그 힘을 미국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한반도에 있었던 3명의 미국인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우리나라가 어떤 변란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도 한국의 최고 결정권자 혼자서만 내릴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 존 위컴은 한국에 있었던 3명의 중요한 미국인들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커다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재밌는 건 12.12가 났을 때 이 한국에 있었던 3명의 권력을 가진 미국인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우선 CIA 그 한국 국장은 대단히 전두환에 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본국 미국과 전두환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본국에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글라이스틴 대사는 좀 달랐어요. 입으로는 우린 쿠데타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합법적인 정부인 심연업 총리와 최규하 대통령과만 소통할 것이다라고 말은 했으나 이틀 만에 전두환을 만납니다. 12.12 이틀 만에. 그러니까 대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니까 이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혹시나 전두환이 실권을 잡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가장 큰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존 위컴은 달랐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펄쩍펄쩍 뛰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사석에서는 내가 이 쿠데타 진압할 거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으로서는 저승사자처럼 보였던 가장 강력한 적수였죠.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2달 동안 전두환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잠깐 보면 당시 군부 인사를 사이에서 식민지 총독이라고 불렸습니다. 전두환 씨가 굉장히 영특하다고 할 수 있었던 게 자기한테 반대하는 혹은 자기와 군권을 나눠 가져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민족주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세의 가설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내세웠고 실제로 많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력을 보면 미국 육사를 졸업하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모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육사에서 사회과학 쪽에 교관을 맡았고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마셨어요. 얼마나 엘리트 군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11.6 박정희 감사당하고 12.12 그리고 그 다음에는 5.18이 터지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엽다는 생각도 드는 인물입니다. 직업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파견나왔던 셈인데 다른 주재원들은 주재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연타로 터지게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도 있었고 굉장히 가오라고 해야 될까? 뭔가 뚝심이 좀 있었던 인물 같습니다. 욱하는 성격도 있었고. 그래서 글라이스틴하고 다르게 전두환은 철저하게 무시했고 심지어는 그때 수감 중이었던 감옥에 있던 정승화에게 생일 케이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군부 인사들이 인사들이 뭐라고 하니까 오 개인적인 친구들을 보낸 것 뿐이야 라고 운수합니다. 결기가 있는 인물이었다는 느낌이 들죠. 전두환은 초반에는 이 인물에게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순자가 주위 친구들한테 우리 남편이 자살하려고 한다. 쿠데타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 인정을 안 해줘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을 한다고 말을 했다는 그런 썰이 당시에 여성지와 인터뷰를 했던 이순자의 7등입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전두환은 동물과 같은 정치적 촉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겁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두환을 알게 됩니다. 아, 위컴이 마음먹는다고 나를 쓸어버릴 수는 없겠구나. 자,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 통제권의 지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나라에 대한 통치권이 거의 반분돼 있다시피 하는 상황이잖아요. 미국하고 한국.
즉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 하나도 자기의 정권으로 빠르게 결단해서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권력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반쯤의 주권을 들고 있는 미국은 어땠느냐?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인 존 위컴이 모든 결정을 내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게 또 아닙니다. 존 위컴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 쿠데타 진압할 거야 하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어디라고 논해야 돼요? 본국의 헤드쿼터의 대통령이라고 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뉘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그럼 헤드쿼터의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카터였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또 아니죠. 미국은 상권 분립이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린 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나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정권이 조각조각 나 있는 틈을 전두환은 빠르게 캐치하고 그 사이 틈새를 뒤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하기 어려웠던 쿠데타를 이런 식의 정치적인 대응을 재빠르게 함으로써 해치웠던 것이죠. 그래서 전두환이 눈치를 보니까 미국 이 사령관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두 할 수 없군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전두환이 미국 유학생 출신이잖아요. 한국에서 7명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뽑혀서 미국에 가서 포트베닌스인가 하는 굉장히 엘리트 군인들만 초대해서 하는 훈련을 받고 와서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도 연줄이 아주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미국 군 장성들에게 편지 보내고 사람 보내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정치적인 야심 같은 거 없어. 나는 그냥 우리나라 그 정승화가 그 대통령 시해하는데 가담했는데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나 정치적인 야심 같은 거 없어. 근데 위컴이 나를 오해해. 내가 위컴한테 연락해갖고 나 오해하지 말라고 말 좀 해줘 하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받은 대상들은 누구였느냐? 존 위컴의 옛날 상사 혹은 지금 상사 혹은 지금 동료 즉 고위층 군 장성들에게 엄청나게 로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효과를 발휘해서 몇몇은 입국을 하기도 합니다. 위컴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위컴의 입지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승부가 질질 끈다가 언제 이 승부가 이루어지냐면 1980년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컴이 미국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기자가 모든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오프 더 레코드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전두환을 나중에 인정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위컴이 이거는 기사에 나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렇게 말해요. 한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전두환을 인정하면 그때는 우리도 전두환을 인정할 것이다. 조건사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자가 비겁하게 이것을 어디에 흘립니다. 이 노출이. 그리고 이 흘린 노치가 한국 그 전두환의 끈어풀에게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한국 내 영자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립니다. 미국이 전두환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존 위컴이 말한다. 라는 대대적인 기사가 나는 것이죠. 이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승패는 끝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존 위컴은 더 이상 전두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그 다음 달인 9월에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12.11을 일으키고 왜 몇 개월이나 8개월이나 넘도록 집권 안 했는가가 그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미국이 컸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존 위컴이 했던 말을 얼른 독수리처럼 낚아채서 외국 보도를 함으로써 모든 명분을 쥐고 9월에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위컴은 이 일로 인해서 경력의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되고 자기가 이 일로 군복을 벗게 될까봐 전전긍긍했다고 회고록에 직접 써놓습니다. 이 정도로 전두환은 막강한 인물이었죠. 식민지 총독이라고 불리는 미군 사령관도 해체시켰던 것이죠. 그럼 이제 집권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집권 당시에 전두환은 어떤 행운을 누렸는가? 일단 집권한 첫 해에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죠. 카터, 인권의 화신과 같은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당시 카터는 이미 기가 빠져 있었어요. 카터가 처음 집권했을 때는 대단한 이상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을 어떻게 민주화시켜보려고 박정희가 엄청 싸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만 갖고는 국가 대 국가의 사이에서는 이렇게 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배웠고 주위에서도 많이 알려서 이때는 그런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두환이 12.12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카터는 입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공화당의 레이건이 당선돼서 전두환하고 서로 합이 잘 맞아서 굉장히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리고 버마 아웅산 사건에서 혼자 살아남는 그런 행동도 있었죠. 그래서 이 버마 아웅산 사건 나무로 인해서 북한이라는 대타자가 생겨나서 북한은 적국, 그리고 살아남은 전두환은 우리 편의 수장이라는 이 네 편, 내 편의 거가 확실하게 생겨나서 국민들이 전두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도 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기정사실화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역시 올림픽 유치도 그런 효과를 냈죠. 외국인이라는 타자가 우리나라 잘 살게 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우리 팀, 외국인 팀인데 우리 팀. 그리고 전두환은 우리 팀을 잘 살게 만드는 수장. 이런 대비 효과를 내면서 전두환이 더더욱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자 효과.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해서 환율을 높이게 함으로써 그 여파로 우리나라의 성적 호황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엄청난 호황이 났죠. 이런 식으로 전두환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뭐 행운의 여신이 그냥 이 사람의 모든 걸 주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한 행운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권 말기를 보겠습니다. 12.12와 5.18, 80년 국면의 차이. 자, 여기서 이런 부분을 던져보면은 12.12와 5.18, 80년이 뭐가 다르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걸 알게 될 수가 있죠. 자, 80년에 전두환은 사실은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장들한테 연락을 해놓고 몇 시에 명령을 내리면 집결하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배터를 좀. 그런데 결국에는 출동시키지 않고 6.29 선언을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왜 킬링필드 같은 것처럼 막 300만 명씩 죽이지 않고 결국에 국민의 뜻에 항복을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미국의 대표적인 무방국이라는 것이었죠. 한국전쟁은 북한과 남한을 벌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계전쟁이 대리전과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공산주의를 택하는 소련팀, 그리고 자본주의를 택하는 미국팀이 있었는데 북한과 남한은 그 각각 진영의 얼굴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굉장히 컸어요. 자기네 팀의 간판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살게 만들어야 돼서 원조도 많이 해줬지만 또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는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대표 우방이니까. 그런데 12.12가 났단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의 외피라도 두르게 하려고 박정희한테도 압력을 많이 넣었었는데 가장 압력 많이 넣었던 게 카터였고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야말로 박정희가 사망했으니까 이제야말로 민주주의 시키면 되겠구나 했는데 12.12가 나서 또 다른 군인이 나왔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진압을 할 것 같은데 진압을 안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미국이 진압하지 않았던 것 같은 이유죠. 미국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동북아의 안보예요, 안보. 동북아에서 더 이상 전쟁이 터지거나 해서 자기네 젊은이를 파병하거나 자기네 국민이 낸 세금을 넣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 당시에는 베트남전의 여파로 이제 남의 나라에 우리 젊은이를 보내고 세금 쏟아붓는 거 싫어 하는 그 미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지세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변란이 일어나더라도 기준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내전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닌가? 내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한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북한이 이때다 하고 쳐들어오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제2의 6.25가 나겠죠.
그러면 미국은 다시 자기네 젊은이들을 파병해야 되는 그런 나쁜 일이 생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항상 추이를 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센가. 박정희 쿠데타도 그랬지만 12.12 때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국민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때 국민이 별거 안 하네? 하고 가만히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별로 들고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좀 두고 봐야겠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편 우리 편인 거죠. 대세의 편을 손을 들어줌으로 해서 별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으로 12.12 때도 가만히 있었죠. 이것은 미국이 그렇게 생각했고 또 우리 또한 12.12 당시에 서울에 보면도 나왔지만 진학분들이 진학을 하러 갔다가도 신사역정에 항복하게 되고 그랬던 것도 역시 미국과 같은 이유였죠. 우리끼리 내전 나면 어떡해? 우리끼리 내전 나면 그게 북한이 서두르면 우리 다 죽어. 이 생각 때문에 진학군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출동하지 못한 적이 많잖아요. 영화에 나오지만. 그럼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분단국가이고 휴전이 국가이기 때문에 내전을 무릅쓰면서까지 정의롭지 못한 세력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력하고. 그게 미국의 입장이기도 했고 진화권의 입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기준은 5.18하고도 통합니다. 5.18의 상황에는 그리고 이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의 그 신군부 쪽에 의지만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봐야 돼요. 테크놀로지. 11.12 당시에 우리나라 유선전화 보급률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시 우리나라 유선전화 보급률은 7.9%였어요. 전화를 하려면 마을 이장한테 가야 되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테크놀로지의 시대였던 거예요. 당연히 12.12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광화문에 사는 국민들은 알았을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보를 왜곡하고 감출 수 있었던 시대라는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도 테크놀로지하고 관련이 있죠. 광화문에 탱크가 왔다? 그러면 바로 그와 동시에 빛의 속도로 모든 국민이 알게 되겠죠. 우리가 카톡을 다 보내드리니까 사진 찍어. 그래서 당시 존 니컴도 가장 첫 번째 국면에서는 12.12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진실을. 정보를 다 찾아내놨기 때문에. 정보와 우리가 관련이 있는 건데 5.18 당시에도 80년이니까 역시 전화 보급률조차 높지 않았던 시대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 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아요. 미국 측이 광주의 진실을 알았다 몰랐다가 많은데 위컴의 회고록에 보면 위컴도 가장 결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시기까지 광주의 진실을 잘 몰랐습니다.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왜냐하면 전두환은 정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정보를 다루는 보안사령관 출신이잖아요. 철저하게 정보가 안 새나가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이 광주의 국면에서 그리고 위컴 쪽으로 막 이게 다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미친 듯이 투하합니다. 위컴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지만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두려워하는 거를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을 기해야 하니까. 그래서 광주의 국면에서도 첫 번째는 미국의 그 입장.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나 아닌 들고 일어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국민들이 왜 안 대대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면 역시 테크놀로지 때문이었죠. 지금 같으면 서울에서도 동조에서 일어났겠죠. 그러나 전두환은 가장 먼저 그 광주로 가는 길을 다 차단하고 전화선 다 끊잖아요. 정보를 막는 거죠. 이것이 알려지면 다른 지역까지 다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그래서 정보를 차단한 덕분에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걸 막았고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 광주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전두환을 인정했던 것이죠. 자, 87년 국면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87년에서는 전화 보급률이 이미 90%예요. 테크놀로지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퍼져나가기가 쉽죠, 정보가. 그리고 또 하나는 87년 국면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 테크놀로지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정보를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100만 시민이 몰려 나왔죠. 랩타일 부대가 가담하면서. 국민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봤을 때, 정도보다 시민이 더 세. 그러면 이기는 팀 우리 편. 하고 미국에서 전두환이 예를 들어 4시에 사단장들한테 이제 출동시킬 거라고 얘기를 해놨다면 2시에 대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대사가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해요. 너 시민들한테 갈 거면 안 돼. 그럼 우리 모두 원도 다 끊고 너네랑 안 놀아. 그리고 미국 다 철수할 거야. 하고 대단히 직설적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친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마지막 순간에 출동 명령을 철회해요. 이게 전두환이 마지막까지 300만 정도는 죽일 수 있어 하고 꿀을 쓸어버리지 않고 항복했던 테크놀로지적, 사회적, 그리고 외교적 그런 세계 정세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저항이었어요. 미국이 판단을 내리는 기준도 국민이 많이 들고 일어나나 안 들고 일어나 봐야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원인만 들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의 저항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또 조금 더 가보자면 전두환이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성향이 있죠. 이거를 저는 책에서는 특별한 가벼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그래서 뭐가 안 될 것 같은 국면에도 끝까지 잘 될 거라고 밀고 나갑니다. 12.12도 사실은 되게 거의 실패할 뻔한 순간이 많았는데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공시켰죠. 달리 말하면 이분은 현실 직시를 하지 않고 뭔가 사태가 생기면 그 사태를 끝까지 들어가서 분석하고 현실 직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만 들어가다가 한 표면에는 살짝 들어가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잘 될 거야 하고 자기 희망사항을 현실하고 바꿔쳐서 밀어버리는 스타일인 거죠. 이런 사람이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윤리관의 것이. 그런데 이게 12.12 당시에는 그 본인한테는 그게 행운으로 작동해서 이 특별한 가벼운 기질, 깊이 생각하지 않는, 숙고하지 않는, 성찰하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12.12에서는 성공으로 나타나지만 87년 국면에서는 이 기질이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87년 국면에서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미국이 안 된대. 그러면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여기서 내가 직선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고 엄청 오래 생각하겠죠. 그리고 무솔리니 같은 사람 생각하는 거죠. 시민들한테 시체를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체가 그 광장 항공판 내걸렸던 그런 독재자들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물러서면 안 돼. 그럼 비참한 꼴을 당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박정희 캐릭터였다면 그렇게 생각해서 안 물러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정희는 결국에 총 맞고 물러났죠. 그러나 전두환은 다릅니다. 전두환은 대단히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해봤자 그냥 많이 피 뿌리고 없고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 그러면은 물러나고 직선제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는 경제를 아주 살렸고 그리고 단임을 실천했으니까 국민들이 아마 나를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경하고 인정해 줄 거야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직선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이 캐릭터가 첫 번째 국면에서는 그 12.12를 성공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마지막 87년의 국면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게 만든 거로서 대한민국이 직선제라는 민주주의 기본을 쟁취하는데 너무 많은 피를 뿌리지 않도록 이 사람이 이 특별한 가벼운 성격이 일정 정도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오연한 성격적 우려를 면에서 그래서 이 12.12, 5.18, 87년 국면에서 차이는 테크놀로지, 미국의 태도, 국민의 저항, 그리고 전두환이라는 개인의 캐릭터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런 차이가 일어난다고 보고요. 여기에 또 하나를 첨언하자면 왜 필리핀을 저지르지 않고 87년 국면에서 항복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자원 부족 국가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박정희나 전두환은 독재자라고 사람 많이 죽였지만 막 다른 나라의 무슨 그런 후세인이라든가 막 아니면
그 키링필스처럼 막 몇백만씩 죽이는 그런 독재자는 아니었단 말이죠. 독재자 중에서도 아주 독한 그 정도 아니었단 말이죠. 궁금하잖아요. 왜 이 두 사람들,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까? 이거를 자원 부족하고 연결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뭐가 자원이 되죠? 그렇죠. 국민이죠. 국민이 자원이죠. 국민이 나가서 외화를 벌어와야 되잖아요.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그래요. 국민이 건강해야 되고 어느 정도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행복도 해야 돼요. 그래야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상품도 만들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죠. 그러니까 국민을 너무 함부로 막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 서울과 펑펑 나오는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은 어때요? 막 독재자들이 막 몇백만씩 막 죽여버리는 그런 나라들은 어때요? 국민이 안 건강해도 상관없고 막 죽여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무슨 장관 맡아서 자기를 보위해줄 충성 세력 소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소수를 유지할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소수가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물질. 이 물질을 충당하는데 자원이 많은 국가는 석유 부자인 국가는 한없이 석유를 퍼다가 자기 측근들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지지 세력을. 그러니까 국민은 아무리 많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자원 부족 국가는 국민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독재자들의 그를 분류를 해보면 자원이 많은 국가의 독재자가 있는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인권이 처참하고 교육 수준도 낮고 건강 수준도 안 좋고 대단히 많이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까지 다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왜 어떤 때는 진압이 됐고 진압이 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큰 뒤를 보겠습니다. 이제 집권 뒤 제대로 단죄받지 않았죠. 그리고 각 대통령들이 시스템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전두환을 감옥에 보내거나 풀어주거나 했죠. 시스템에 의해서 전두환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치에 의해서 대통령이라는 개인의 의지에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전두환 처단이 이루어지거나 취소되거나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제대로 단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전두환은 지금도 일부 세력들에게 굉장히 추앙받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10대 소년들이 10대 청소년들이 되게 즐겨보는 영상이 있어요. 그 부대 열중셔 영상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부대 열중셔를 받는 장면을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되게 인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노무현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들은 다 어색한데 부대 열중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전두환 대통령은 부대 열중셔 이렇게 너무 여유 있고 세련되게 정말 날 때부터 장군이었던 사람처럼 부대 열중셔를 합니다. 제가 봐도 멋있어요. 제일 멋있어요. 대통령 중에.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리는데 엔젤 두안, 구국의 대통령, 참군인 막 이런 찬사가 달려요. 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우리가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감옥에서 약 2년만 살게 하고 엄청 호의호식하면서 그 자손들이 그 돈을 지금도 다 갖고 누리고 살게 해준 데 대한 되게 간단한, 되게 조그만 후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후과가 이 정도인 거예요. 전두환 추앙하는 세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광주에 대해서도 무슨 300명 북한 간첩들이 내려와서 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가짜뉴스들 이게 다 전두환이 제대로 단죄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인 것이죠. 자, 여기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전문수록의 의미로 헌법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화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 헌법의 시초로 불리는 게 뭐죠? 영국에서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렸던 대헌장이 있죠. 존 왕 시절에 있었던 이 마그나 카르타 1215년에 나왔던 이 마그나 카르타의 의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왕 혼자 갖고 있었던
있었던 권력을 귀족들이 너 혼자만 가지 말고 우리한테 좀 나눠줘 해서 최초로 맺었던 권력 배분 헌장인 거죠. 권력 배분 문서인 거죠. 이게 영국에서는 13세기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대연장에 새겨진 가운데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전쟁 일으킬 때 돈 걷는 거 그거 왕 네 맘대로 하지 마. 사람들한테 돈 걷는 거 왕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의논해서 해. 법으로 정해서 해. 이거였습니다. 돈 걷는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재산권이죠. 두 번째는 사람을 짐짓하거나 태형을 내리거나 아니면 죽이는 것도 네 맘대로 하지 마. 그것도 법대로 해. 우리가 같이 만든 법대로 해. 그렇죠? 이건 인권이죠. 그래서 1215년에 마그나 카타를 만들므로 해서 최초로 왕이 혼자서 독점하던 재산권과 인권을 귀족들하고 나눠갔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400년이 흘러서 1628년에 권리청원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세금적 징수와 인권 네 맘대로 하지 마 라는 걸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1689년에는 권리장전이라는 걸로 더 구체적으로 입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권리장전을 끝으로 영국은 입헌 군주국을 완성합니다. 즉 왕은 통치하지 않고 표면상으로 상징적인 의미만 지닐 뿐 실제 정치라고 통치라는 것은 의회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17세기에 영국은 이걸 달성한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이 가지는 형식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그나 카르타가 1215년에 존 왕이 너무너무 싫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았어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무효로 나옵니다. 날이나 다음 날인가 며칠 만에 준수를 거부하고 교황한테 달려가서 쟤네들이 나한테 억지로 이거 하라고 했는데 나는 확실하게 억지로 했으니까 무효야. 교황 이거 무효라고 나한테 말해줘 하고 졸라서 무효로 만듭니다. 즉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어요. 1200년 당시에. 그러나 이것을 문서로 남겼다는 것이 끈앞풀이 되어서 그로부터 400년 후에 권리청원을 할 때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이 한번 만들어진 명분, 이 문서로 남은 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이 하나의 문서가 400년 후에 귀족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재산권하고 인권 그거 우리가 나눠서 결정해 하는 하나의 가치인 거죠. 그리고 이 다 또한 당시는 그 사형당했던 찰스 1세가 여기 사인했었는데 찰스 1세 또한 사인해놓고 나중에는 막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유명무실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60년 후에 1689년에 권리장전을 할 때도 역시 이 권리청원과 마그나 카르타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거 있었잖아. 지켜야지. 그래서 권리장전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법을 입법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대륙에서 윌리엄 3세를 데려와서 무늬만 왕인 그리고 통치는 우리 귀족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즉 지금의 국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법이 가지는 힘은 이렇듯 한낱 형식이 지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형식이 우리 사람들을 구속하고 효과를 지니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헌법이나 법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배층과 왕이 자기네만 갖고 있었던 권력을 공고히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법을 만들었죠. 처음에 함부라비 법전이나 이런 최초의 인류의 법전들은 다 뭐예요? 신분제 사회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이 계급 사회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었죠.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권력자하고 그 밑에 있는 권력자하고 나눠가지고 마그나 카르타에서 나눠가는 사람의 범위가 늘어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예, 그 다음에 흑인, 여성으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즉 권력자의 힘을 실현하는 수단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변해가는 거죠, 법이. 그런데 법이 이렇게 변해가는 역사를 보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해 보였으나 우리가 성문법화 시켰던 그 한 장의 문서가 몇백 년 후에 역사에서 빌미가 되어서 끌어당겨서 지금과 같은 시민혁명의 전초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과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입해서 보면 이 광주와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헌법 제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실제로 이걸 넣는다고 해서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지라도 역사는 그 당시의 의도를 갖고 제정했던 법이나 규약이 그 단계에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많은 변주와 우연과 합해지면서 굉장히 증폭되면서 강력하게 변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역할은 법이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헌법 전문에 광주를 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단죄하지